서울에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는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는 마치 비바람 부는 날 계곡에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조마조마해. 차라리 그러니까 상급지 갈아타기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매도 시간을 짧게 해야 돼요. 오전에 계약금 받아가지고 오후에 사시는 거. 시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무엇인가요? 첫 집을 장만할 때는 욕망의 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단박에 욕망을 다 이루기보다는 하나씩 저는 석탑 쌓듯이 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집을 조금씩 이렇게 늘리는 재미도 있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살림하는 재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대는 너무 급해요. 단박에 기성세대를 뛰어넘으려는 조급함이 강한 세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윗 사람들하고 수평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세대하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점핑하고 싶은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무리하게 되지. 저는 집을 사면은 그 집에 평생 사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한 집을 사서 4, 5년 뒤에 옮기는 것도 이런 마카라타기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완벽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절충주의자, 현실주의자가 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그러면은 적당히 내라는 거예요. 이게 대출은요, 이게 강제저축행위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렇죠? 대출을 갚으려면은 아무래도 크리트를 졸라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전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강제저축 행위의 어떤 그런 효능 같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은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출은 어떻게 보면은 내 욕망을 달성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렛대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지렛대가 짧은 것보다 긴 게 어떻게 보면 좋거든요. 바위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때요? 짧은 지렛대보다 긴 지렛대가 훨씬 더 뭐예요? 바위가 더 잘 올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지렛대가 길면 어떻게 돼요? 지렛대가 부러지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기지가 이게 모터 게이지거든요. 모터가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제약으로 빌리는 게 대출이란 말이에요. 남의 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모터가 이제 묵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기지인데, 저는 뭐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대출을 좀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내다가 50% 정도만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한 30% 정도 이내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리금 내는 거를 월급의 한 30% 정도 이내로 좀 맞췄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위기가 오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출이 많다는 것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너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강 수심이 얼마 정도예요? 평균 1.4m입니다. 근데 걸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 이 정도까지 오면은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어떤 석학들 얘기 들어보면 4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러면은 내가 부채가 많으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 거냐고. 다 빠지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빚은, 내가 욕망을 이루는데 좋은 수단이 되지만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부채로부터 내가 부담을 덜 거냐. 많은 사람들이 원금을 갚으면 이자가 준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자가 부담돼요? 원금을 주래요, 원금을. 원금을 주면 이자가 준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조그만 용돈이 생길 때마다 갚아버렸어요. 상환수수료 좀 없는 거로 좀 해가지고. 그리고 나 이자도 줄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심리적 회계라고 그러거든요. 대출이 있으면서 펀드 가입하는 사람. 이 회계를 서로 통합하지 않고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빚 많이 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가 뭐 돈을 준단 말이에요. 에? 누가 뭐 요번에 누가 나한테 뭐 한 20만 원 더 줬어. 그러면 그 엄한 데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 사기도 하고. 그건 안 되죠. 그 회계는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 심리적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빨리 대출을 갚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딴 데 투자해서 갚는 거 그거는 잘 안 맞던데요. 제가 보니까 셀러리맨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원금을 갚아라. 그럼 이자가 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 구매 시 지역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삼박자를 꿈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 생각해야 되죠. 교통,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 갖춘 데는 비싸요. 근데 근사치를 찾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중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이냐 교통이냐 놓고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교통이에요. 편의성.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회사에서 1시간 이내 거리를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뛰어서 1시간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1시간. 그래서 역세권이면 더 좋죠. 역세권이면 도보로 한 8분 거리, 500m 서울 시내 이 정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제 교육여건을 함께 보셔야 되죠. 그 쇼핑 시설이나 문화시설 보시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점수를 매겨 보시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 분들 엑셀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리커더 척도 이게 5점짜리 있고 7점짜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점수를 매겨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좀 10점 만점으로 한 점수를 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살려는 집이 여기에서 한 300m 거리다. 그럼 10점 만점에 몇 점? 뭐 한 8점 정도 주겠죠. 그죠? 뭐 9점 줘도 좋고 그런 식으로 점수를 좀 매겨 보시는데 아까 제가 3박자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좀 디테일하게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육여건, 교통, 편의시설, 대단지, 준공연도, 로열청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지장만원에 나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서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서류로 점수를 매겨보고 이제 임장해서 현장에 가서 이제 느껴봐야 돼. 저게 좋을 거냐, 그죠? 막상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파트를 지금은 이게 이제 코인 하는 분들 원화 채굴이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파트도 채굴할 줄 알아야 돼. 좋은 걸 찾아내는 그런 채굴 능력도 지금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한테 맞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아마 좀 느껴보시는 게 좋다. 저는 5감보다 6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보면 느껴요. 옵니다. 기가 옵니다. 이게. 그런 데가 사십니다. 그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가보면 느껴요. 인간이 이 육감이 뛰어난, 특히 아마 주로 아내 되시는 분이 육감이 뛰어나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셔서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저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사시면 되죠. 그거는 누가 말을 못해. 누가 뭐 이게 사랑 아니야. 나는 이게 진짜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행복을 꿈꾸고 공간을 사랑한다. 뭐 그런 나름대로 어떤 심리적 어떤 그런 뭐 기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뭐 그건 좋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갭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투트랙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분양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 서울에서 있잖아요. 당첨자의 97.7%가 무주택자예요. 근데 40, 50대가 한 76.4%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20대, 30대도 일부 됐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11월부터 있잖아요. 지금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청약대 무주택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그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지방은 3억,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 아마 시세로 따지면 8, 9억 정도도 무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조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청약 가점이 7점 이상 넘는다든지 아니면 뭐 불이익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정권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청약에 올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떡할래? 한 2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은 나는 그럼 올 연말까지 통장이 아까우니까, 무주택이 아까우니까 올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기다려보고 계속 청약을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하고 수도권 광역시는 전체 추천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규제 지역은 보통 60제곱미터 이하,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게 60, 30, 20%로 이게 추첨제이고요. 비규제 지역은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이냐 아니면 초과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60, 100%예요. 85제곱미터 초과는 100%가 추첨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장이 좀 아까운 분들은 일단은 어느 기간까지 좀 한번 계속 도전해 보시고 안 되면은 뭐 내 집 장만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세부 계획을 좀 짜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 분양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여윳돈이 있는 1주택자라면 상급지 갈아타기 혹은 추가 주택 구입 중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두 채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요. 이게 너무 두 채 되면 전세 끼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빚이죠. 서울에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 그는 마치 비바람 부는 날 계곡에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조마조마해. 차라리 그러니까 상급지 갈아타기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지금 규제 지역에 만약에 집을 하나 더 사면요. 기존의 1주택자가 취득세가 8%예요. 그리고 나중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어차피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면 되고, 근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강하지 하지 않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1주택 종부세 뭐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처럼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일부는 좀 뭐 투기적 동기도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실수라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강하게 규제를 하기는 어렵고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싸기 때문에 뭐 굳이 한 채 더 사오시고 싶으면은 뭐 한 채 뭐 세놓고 뭐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럼 성장성이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도 회의가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한 채 주의에 좀 더 초점을 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지금 시장의 주축이 바로 아까 40대 그리고 젊은 엄마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의 이제 핵심 수요축이라고 말씀 올렸잖아요. 근데 갈아타기 하실 때 지금처럼 시장이 급등락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저는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좀 더 안전하게 어떤 갈아타기 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매도 시간을 짧게 해야 돼요. 예?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 사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오전에 계약금 받아가지고 오후에 사시는 거. 시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요.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약금을 오전 10시에 받았어.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가서 계약하시는 거예요. 길어도 일주일 넘기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죠. 오전에 매수하고 오후에 가서 팔아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낭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팔려는 사람이 안 판다는 거야. 아니면 가격을 1억 올려.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계약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내가 팔더라도 후보지 물건을 한 3개 정도는 잡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거부하면은 딴 데로 빨리 가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어차피 갈아타기는 뭐 윗돌 빼다가 아랫돌 괴는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연연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우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만 살 수 있습니다. 뭐 2년 거주해. 근데 갈아타기 하면은 내가 기존에 이 집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샀어요.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또 취득세 중과를 안 받으려면은 이걸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종전집을 1년 안에 안 팔면은 그 보통 아파트 같으면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잖아요. 토지분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이행강제금을. 이거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행강제금 폭탄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역시 아까 갑자기 집주인 안 판다고 이게 돌아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안전자리에서 5천 안 올려주면 계약 안 하겠다고 분명히 전화상으로 그 가격에 판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변심하는 거예요. 이거 고소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안 판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 아니라도 난 딴 데 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후보지를 좀 많이 선택해 두셔야 되고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마 서울 시내에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꼼꼼하게 여러 그런 규정들을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뭐 트렌드, 과거와 확실히 좀 달라졌다. 그 말씀하고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린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집은 투자 이전에 저는 사는 곳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저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필요가 더 무서울 수 있다. 내가 지금 왜 사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의사결정 장애와 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그게 간절하고 절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집 살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건데 책상 위에서 앉아서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은 현장에 가서 발로 뛰면서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실천적인 대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아까 제가 과거보다 굉장히 IQ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민첩해지고 슈퍼파워가 됐다고 그랬는데 조금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를 좀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예기치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는 데이터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임장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